후삼경자 우리나라 정조 임금 4년, 청나라 건용 45년 6월 24일 신미일 아침에 가랑비가 오더니 종일토록 오락가락하였다. 오후에 압록강을 건넌 뒤 30리를 나아가 구련성에서 노숙하였다. 밤중에는 큰 비가 퍼붓더니 이내 그쳤다. 처음에 용만 곧 의주의 의주관에서 열흘을 머물고서야 중국에 보낼 박물이 모두 도착하여 떠날 일정이 매우 촉박해졌다. 그러나 큰 비가 장맛비가 되고 두 강물이 합하여 넘쳐 흘렀다. 그 사이에 쾌청한 날이 나흘이나 지났건만 물살은 더욱 거세져 나무와 돌이 함께 휩쓸려 내려오고 탁한 물결이 하늘과 마주 닿았다. 아마도 압록강의 발원지가 아주 멀기 때문일 것이다. 당서를 살펴보면 고려의 바다수는 말갈의 백산에서 나오는데 그 색깔이 마치 오리의 머리처럼 푸르기 때문에 압록강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백산이란 곧 장백산이다. 산의 경에는 장백산을 불암산이라 일컬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라 부른다. 백두산은 여러 강이 발원하는 시초가 되는 곳이고 서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압록강이다. 명나라 장천복이 지은 황여고에 말하기를 천하에 큰 강물이 셋 있으니 황하, 양자강, 압록강이다 하였고 명나라 진정이 지은 양산 목담에는 회수 이북부터 물줄기의 가닥이 북쪽으로 흘러 무릇 모든 물은 황하를 으뜸으로 삼으며 강이라고 이름을 지을 만한 물이 없는데 북쪽에 고려에 있는 것만은 압록강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 압록강이 천하의 큰 강임을 말한 것이다. 그 발원지가 바야흐로 가뭄이 들었는지 장마가 졌는지는 천리 밖에서 짐작하기 어려운데 지금 불어난 물의 형세를 살펴보아서는 백두산에 긴 장마가 들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겠다. 하물며 여기 나루터는 보통의 나루터가 아니매랴. 지금 큰 장마를 만나 물가 나루터와 배가 정박하는 본래의 장소가 모두 유실되고 강 중류의 모래톱도 살피기 어려운 형편이니 뱃사공이 조금이라도 그 형세를 놓친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생길 지경이다. 일행 중 여건들은 예전의 경험을 번갈아 들이대며 강을 건널 날짜를 뒤로 물리자고 떼를 쓰고 용만의 부윤인 이지학도 측근의 비장을 보내 며칠을 더 묵도록 만류했다. 그러나 정사는 기어이 이날을 강 건널 기일로 정하고는 조정에 올릴 장계에도 이미 압록강을 건너는 날짜를 써넣어 버렸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짙은 구름이 잔뜩 끼었고 비올 기세가 산에 그득했다. 세면을 하고 머리를 빗은 다음에 행장을 정돈했다. 집에 보낼 편지와 여기저기 보낼 답정을 손수 봉하여 파발편에 붙이고 나서야 아침죽을 대충 먹고 이름이 머무는 숙소로 천천히 걸어갔다. 여러 비장들은 벌써 군복과 전립을 차려입고 있었다. 이마 정수리에는 은하와 운어를 세우고 공작의 깃을 달았으며 허리에는 쪽빛의 비단을 묶었다. 허리띠에는 환도를 차고 손에는 짧은 채찍을 잡았다. 자기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서 모양이 어떤가 하였다. 정사에 시중을 드는 상방 비장인 참봉 노이점은 천릭을 입었을 때보다 더 호탕하고 건장해 보였다. 상방 비장인 진사 정각이 웃으며 나를 맞이하면서 오늘은 정말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자 노참봉이 곁에서 끼어들면서 이제야 장차 강을 건너겠습니다. 라고 한다. 나는 그들에게 응 그렇고 말고 라고 대꾸하였다. 아마도 열흘을 숙소에서 꼼짝 못하고 묵었던 터라 모두들 지루한 생각이 마음에 그득하여 훌쩍 날아가고 싶은 충동이 울컥 생겼을 것이다. 게다가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나서 더더욱 조울증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떠날 날이 갑자기 닥치고 보니 비록 강을 건너고 싶지 않아도 이젠 어쩔 수 없게 되었다. 가야 할 앞길을 멀리 바라보니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사람을 찌는 듯하고 고향집을 돌이켜 상상해보지만 구름과 산으로 아득히 막혀있다. 사람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크게 낙심이 되어 되돌아가고 싶은 후회가 어찌 없을 수 있으랴. 이른바 장대한 뜻을 품고 멀리 여행하기를 평생 기다리며 항시 입버릇처럼 반드시 한 번은 구경을 해야지 하던 말도 이쯤 되면 별것이 아닌 두 번째로 밀려날 것이다. 그들이 오늘은 강을 건넌다 라고 한 말도 실상은 통쾌하고 신이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역관 김진아는 이품 당상관으로 늙고 병이 덧나 뒤에 처져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의 정중한 하직 인사에 나도 모르게 서글퍼졌다.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나는 홀로 먼저 말을 타고 나섰다. 내가 탄 말은 자주색의 월다말인데 이마가 희고 정강이는 날씬했다. 발굽은 높고 머리는 뾰족하며 허리는 짧고 두 귀는 쫑긋 세워 정말 만리라도 뛰어갈 모습을 갖추었다. 마부 창대는 앞에서 견말을 잡고 하인 장복은 뒤에서 분부를 받들었다. 말 한 장에 달린 두 개의 주머니에는 왼쪽은 벼룩, 오른쪽은 거울, 붓, 두 자루, 먹 하나, 작은 공 4권, 이정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들었다. 행장이 이렇게 비록 가벼우니 국경의 짐 검사가 제 아무리 까다롭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겠다. 성문에 채 이르지 못했는데 한 줄기 소낙비가 동쪽에서 몰아쳐 오기에 채찍으로 말을 급히 몰아 달려갔다. 말에서 내려 성 안으로 들어가 홀로 성의 노각에 올랐다. 밑을 굽어보니 창대가 혼자 말을 붙잡고 서 있고 장복은 보이지 않았다. 조금 뒤에 장복이 길 옆에 세운 작은 샘문에서 나와 아래 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핀다. 삿갓에 비켜들어 비를 가리고 손에는 까만 도자기로 된 작은 호리병을 들고 재바르게 오고 있었다. 사정인즉 두 사람이 주머니를 털어보니 돈 26푼이 나왔는데 우리 돈을 가지고는 국경을 나갈 수 없는 금법이 있기 때문에 길에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술을 사왔단다. 너희는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고 물었더니 모두 입 근처에도 대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 나는 야단을 치며 애송이가 어찌 술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는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먼 길 떠나는데 해롭지는 않겠구나 했다. 그러고는 쓸쓸히 술을 따라 홀로 마시며 동쪽으로 용만과 철산의 여러 봉우리를 바라보니 여러 산들이 모두 첩첩의 구름 속에 들어있었다. 한 잔을 가득 따라서 첫 번째 기둥에 부어 이번 여행이 무사하게 스스로 빌고 또 한 잔을 채워 둘째 기둥에 부어 장복과 창대를 위해 빌었다. 호리병을 흔들어 보니 아직 몇 잔이 남았기에 창대를 시켜 땅에 붓고 말을 위해 빌게 했다. 성의 담에 기대어 동쪽을 바라보니 피어오르는 구름이 언뜻 솟아올라 백마산성의 서편 한 봉우리가 호련히 반쯤 드러났다. 그 짙은 색깔이 흡사 나의 연암 서당에서 멀리 불일산 뒤에 봉우리를 보는 듯했다. 붉게 칠한 노각에서 미녀와 이별하고 가을바람 맞으며 말을 타고 변방으로 떠나간다. 그림 같은 배에 피리소리, 북소리, 수식조차 없으니 그곳 평양에서 애간장을 태우리라. 이 시는 해풍, 유독공이 심양에 들어갈 때 지은 것이다. 나는 크게 몇 차례 읊조리고 혼자 한바탕 웃고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는 국경을 나가는 사람이 부질없이 무료한 말을 뱉어낸 것일 뿐이다. 어찌 그림 같은 배와 피리소리, 북소리를 얻어 이별할 수 있단 말인가. 옛날의 자객 형가가 진시황을 죽이러 역수라는 강을 건널 때 한참 동안을 건너지 않고 있었다. 그를 자객으로 보내려던 연나라 태자 다는 혹시 형가가 마음이 바뀌어 후회를 하고 있나 부쩍 의심이 들어 그에게 진무양을 먼저 보내자고 청하였다. 형가는 버럭 화를 내고 태자를 꾸짖으며 내가 여기 머무는 까닭은 친구를 기다려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는 형가가 진짜 누구를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고 부질없이 무례한 말을 내뱉은 것일 뿐이다. 형가가 마음이 바뀌어 후회하지는 않나 의심을 한다면 이는 형가를 몰라도 한참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으며 형가가 기다린다는 친구 역시 정말 성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대저 한자루 비수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를 강대한 진나라에 들어감에 진무양 한 사람으로도 이미 충분하거늘 다시 무슨 사람이 더 필요하리요. 찬바람을 맞으며 축을 켜고 노래를 하였으니 에오라지 그날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다 풀어버렸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쓴 작자 사마천은 그 사람 사는 곳이 멀어서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니 사는 곳이 멀다고 한 말은 참 교묘한 표현이다. 그 사람은 천하에 둘도 없는 버실터이고 그 기약은 천하에 둘도 없는 중대한 약속일 것이다. 천하에 둘도 없는 친구로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약속에 임해 도대체 날이 저물었다고 어찌 오지 않았으랴.
그러므로 그 사람이 산다는 곳도 반드시 저 남쪽 초나라나 오나라 혹은 삼진같이 먼 나라만은 아니었을 터이다. 한편 이날을 진나라에 들어갈 날짜로 삼아 서로 손을 잡고 거듭거듭 약속을 한 일도 딱히 없었을 것이다. 형가가 마음속에서만 이것을 기다린다고 후련히 생각한 것이거늘 작가가 곧 형가의 마음속에만 있는 벗을 끌어다가 이를 구현하여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사는 곳이 멀다고 말함은 형가를 위로하려 함이다. 또 형가가 혹 그 사람이 올까 걱정을 할 것 같기에 아직 오지 않았다. 고 말함으로써 형가에게 다행으로 여기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천하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를 보았을 터이다. 그 사람은 신장이 7척 2촌 2호, 짙은 눈썹에 푸른 수염, 아래가 풍만하고 윗가 갸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생긴 사람인지 알았냐고? 나는 유두공의 이 시를 읽고서 알았다. 정사행렬은 깃발과 곤봉 등을 선두에 열을 지워 펄럭거리며 성을 나섰다. 상장 비장인 박내원과 주부 주명신이 나란히 온다. 수칙을 옆구리에 끼고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안장에 앉았는데 어깨는 높고 목이 길어서 낯세고 용맹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나 깔고 앉은 이불 보따리가 지나치게 크고 비벽돌의 집신이 안장 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박내원의 군복은 푸른 모시옷인데 오래된 옷을 새로 빨아 입어서인지 너무 헐렁하고 버석거리는 것이 지나치게 검소함을 숭상하는 듯 했다. 조금 기다리니 부사가 성을 나선다. 그제야 나는 말굽이를 잡고 천천히 가서 맨 뒤에 구룡정에 도착하니 여기가 바로 배가 출발하는 곳이다. 용만의 부유는 이미 장막을 치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장관이 이른 새벽에 먼저 나와서 용만의 부윤과 합동으로 짐을 수색하는 것이 관례이다. 번약으로 사람과 말을 검열하는데 사람은 이름, 거주지, 나이, 수염과 흉터의 유무, 키의 장단을 적고 말은 털 빛깔을 기록한다. 깃발 3개를 세워 문으로 삼고 고가에서 그 많은 물품을 수색한다. 그 많은 물품 중 크고 중요한 것으로는 황금, 진주, 인삼, 초피 그리고 공식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은이해의 불법 은이 있으며 소소한 것으로는 새로 정한 것과 예전부터 있던 품목을 합하면 수십여 종이 되어 번세하여 일일이 셀 수조차 없다. 종들의 옷을 풀어헤치고 바지의 가랑이를 더듬어 보기도 하고 비장이나 여관의 행장을 풀어서 살펴보기도 한다. 이불 보따리와 옷구러미가 강 언덕에 풀어헤쳐지고 가죽 상자나 종이 문갑이 풀숲에 여기저기 낭자하게 흩어져 있다.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각자 짐을 챙기며 서로 희끈거리며 돌아다보곤 한다. 대저 짐을 검색하지 않으면 간사한 짓을 막을 수 없고 뒤지다니 채통을 손상시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검색도 실상은 그저 부질없는 거칠애일 뿐이다. 용만의 장사치들이 강을 건너는 날짜보다 먼저 몰래 넘어간다면 누가 이를 막을 수 있으랴. 국가에서 그 많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가 첫 번째 깃발에서 발각되면 중권을 치고 물건은 압수되며 가운데 깃발에서 적발되면 기양을 가고 마지막 세 번째 깃발에서 걸리면 효수를 하여 조리를 돌린다 하니 법을 세움이 대단히 엄격하다. 그러나 근본 사행에는 공식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은의 양을 절반도 못 채우고 대부분 빈 포대자로 인히 몰래 가지고 갈 은이 있고 없음을 어찌 따지랴. 다담상을 조촐하게 차려내었으나 그나마 곧 걷어갔으니 아마도 강을 건너려는 마음이 급해 아무도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다. 타고 건널 때는 단지 5척인데 한강의 나룻배와 같으나 규모는 약간 큰 편이다. 예물과 인마를 먼저 건너가게 하는데 정사가 탄 배에는 중국에 올릴 공문서와 수역 이앞 상방에 딸린 권솔들이 탔고 부시와 서장관 및 딸린 권솔들이 한 배에 탔다. 그러자 용만의 아래 전시와
장교, 기생과 통인, 평양에서 따라온 가명의 아정과 개서 등이 뱃머리에서 차례로 하직 인사를 한다. 상방의 마도인 종복시대가 아래는 창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사공은 상아떼를 들어 한 번 땅을 찌른다. 물살이 빨랐으나 사공들이 일제히 뱃노래를 부르며 힘을 쓰고 공을 들이는 바람에 배가 유성처럼 번개처럼 빠르게 나아가자 마치 새벽이 밝아오는 것 같이 황홀했다. 멀리 통군정의 기둥과 난간이 팔방으로 앞다투어 빙빙 도는 것 같고 배웅 나온 사람들은 아직 모래 언덕에 서 있는데 아득하여 마치 콩알처럼 보였다. 나는 수역인 홍명복 군에게 자네 도를 아는가? 라고 물으니 홍군은 두 손을 마주잡고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기에 나는 도란 알기 어려운 게 아닐세. 바로 저기 강 언덕에 있네. 라고 했다. 홍군은 이른바 시경에 먼저 저 언덕에 오른다라는 말을 이르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닐세. 압록강은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계가 되는 곳이야. 그 경계란 언덕이 아니면 강물이네. 무릇 천하 인민의 떳떳한 윤리와 사법의 법칙은 마치 강물이 언덕과 서로 만나는 피차의 중간과 같은 걸세.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강물과 언덕의 중간 경계에 있네. 라고 일러주었다. 홍군은 무슨 말씀이신지 감히 묻습니다. 하기에 내가 서경의 인심은 오직 위태롭게 되고 도심은 오직 희미해진다고 했네. 서양 사람들은 기하학에서 하나의 획을 분별하여 하나의 선으로 깨우치긴 했으나 그 미약한 부분까지 논변하고 증명할 수는 없어서 빛이 있고 없는 그 사이라고 말했고 불교에서는 그 즈음에 임하는 것을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다. 고 말했다네. 그러므로 이 즈음에 잘 처신함은 오직 도를 아는 사람만이 능히 할 수 있으니 정나람 자산이란 사람이 배가 벌써 건너편 언덕에 닿았다. 갈대와 억새가 마치 배를 짜놓은 듯 촘촘하여 그 아래로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인들이 다투어 배에서 내려 갈대와 억새를 걷고 서둘러 거두어들여 선상에 깔았던 멍석과 마찬가지로 펴고 깔았다. 그러나 갈대의 뿌리가 마치 창처럼 날카롭고 시커먼 흙이 질척거려 장사 이하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우두커니 갈대와 억새 사이에 그냥 서 있었다. 먼저 건너간 인마는 어디로 갔느냐? 물어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또 박물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도 또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멀리 구룡정 모래 언덕을 가리키고 일행과 인마가 아직 태반은 건너지 못했으니 저기 개미집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그들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멀리 용만을 바라보니 한 조각 외로운 성곽이 마치 한 필의 비단을 햇볕에 널어놓은 듯하고 성문은 마치 바늘구멍과 같으며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은 한 점의 새벽별과 같았다. 그때 큰 뗏목이 물살을 타고 내려온다. 마두 시대가 멀리서 웨이 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는 남을 부르는 소리인데 웨이는 존칭으로는 부르기 힘든 중국말이다. 한 사람이 뗏목에서 일어나며 중국말로 응답하기를 당신들은 사신갈 시절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도구해? 무슨 연유로 대국의 조공을 가시오. 더운 날씨에 먼 길을 가자니 고생께나 하겠구려. 라고 한다. 시대가 또 나서서 당신들은 어느 지방의 인민이며 어디에서 나무를 베어 오는 게요? 하고 물었다. 우리는 모두 봉성에 거주하며 장백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옵니다.
라고 답하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뗏목은 벌써 아득히 멀어져 떠내려갔다. 이때에 두 강물이 합하여 넘쳐흐르며 중간에 외딴 섬을 만들었는데 먼저 건너간 인마는 이곳을 건너편 언덕으로 오인하고 내렸다. 그 사이에 거리가 비록 5리밖에 되지 않지만 다시 건너갈 배가 없다. 그래서 먼저 건너간 뱃사공들에게 속히 인마를 건너오게 하도록 그쳤으나 그들은 물살을 거슬러 배를 몰아야 하므로 때맞춰 건널 수 없다고 대답했다. 사건들이 모두 조바심과 화가 나서 뱃일을 맡은 용만의 장교를 차지하려 했으나 그를 취재할 군례가 없었다. 군례 역시 먼저 건너가다가 중간섬을 잘못 내렸기 때문이다. 부사의 비장 이서구가 아픔을 참지 못하고 마두를 야단쳐서 용맹의 장교를 잡아 일들이기는 했으나 엎어놓고 볼기를 때릴 청소도 마땅치 않았다.